기본 문제를 풀이를 시작해도 되죠? 네. 자,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정보의 항목은 그랬어요. 그럼 관리회계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필요한 걸 관리회계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1번에 재무상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표 외부 보고가 목적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부서별 손익정보. 그러니까 성과평가까지는 맞죠. 손익계산서. 그런데 그 안에 사업부서별로 손익정보를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부서의 성격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정보를 위한 회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 유출 유입 내역, 이거는 현금 흐름표를 얘기하시는 거고, 자본의 크기와 변동 내역은 자본 변동표.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이 조금 애매하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정보를 활용할 것을 우리가 관리회계다라고 얘기하니까 2번이 정답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대손이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게 되면 대손 설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비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대손 상각비다라고 하는 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당기 순이익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이런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그 밑으로는 다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게 안 바뀌는 거니까 매출총이익이 안 바뀌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문제 3번은 자본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외우셔야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그래서 우리가 뭐뭐 있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것 외에도 외화 환산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매도 가능 증권 재평가 두 가지는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자기 주식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문제 4번.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자, 이것도 계속 나왔었는데 수익 인식 기준이다. 뭐라 그랬죠? 수익 인식 기준이라는 말이? 수익 인식 기준이야. 수익, 언제 수익을 인식할 것이냐? 다시 바꾸면 매출 시점이 언제냐? 매출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이 얘기예요. 언제가 매출이냐? 그럼 상품권은 언제? 상품권이 회수되었을 때. 맞죠? 네. 그 다음에 단기 할부 판매.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할부 판매는 재화를 인도했을 때. 위탁 판매는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시용 판매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는 우리가 뭐뭐뭐 있었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는 제일 첫 번째는 개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개별법을 많이 설명을 안 드려서 그 다음에 선, 이, 총, 후가 있어요. 맞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방식이다. 우리 이렇게 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자, 이건 그냥 무조건 뭐라고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흐름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얘네들의 크기는 우리가 뭘로 나오죠? 기말, 매출원가, 그리고 이익의 크기. 이렇게 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커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진다. 이게 일단 기본 개념. 그러면 물가가 상승 중이다. 물가가 상승 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내 물건의 값이 점점점 비싸지고 있다. 그럼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앞에서부터 판매한다 라는 얘기죠. 그럼 기말이 큰 게 남겠네요. 맞죠? 기말이 크게 남았으니까 이익은 커지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 매입 시마다 단가를 재산정하는 건 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한 번만 계산한다 그랬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 번만 계산. 그래서 3번이 정답.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다. 물량 흐름이란 얘기는 물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물이 흘러가면 제일 앞에 먼저 간 놈이 제일 먼저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 물량 흐름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뒤에서부터 거꾸로 끄집어내야 되니까 역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출발한 게 제일 먼저 도착을 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상각비보다 작지요. 그쵸? 우리가 다른 건 잘 모르셔도 일단 정액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년 동일하다. 정률법은 처음엔 많이 나중엔 점점점 적어진다.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의 높이가 얘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정률법이. 그래서 정률법이 감가상각이 초기에 많이 된다. 정률법은 내용 요소 동안 매 기간 동일 정액법이죠. 그쵸?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한 부채가 아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입니다. 그쵸? 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네, 4번이 정답.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멸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계를 샀을 때 처음에는 생산량이 아주 성능이 아주 좋았다가 나중에 점점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률법이다 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처음에는 새 차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나중엔 점점점 적게 떨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7번. 영업의 수익이 아닌 것은? 그냥 공짜 문제였네요. 그냥 3번. 맞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다시 또 우리 7번 문제인데 자본잉여금 우리 계속 했으니까 외우셔야죠. 그렇죠? 자본잉여금 안에 뭐뭐뭐 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계속 머릿속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우리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은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은 자산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안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 순서로 가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채를 적을 것이다. 부채를 적을 것인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 배열은 예서부터 순서대로 적어 나가는 거니까 가장 마지막에 오는 건 비유동부채다. 그럼 비유동부채는 우리가 사, 장, 퇴 이렇게 했었나요? 그리고 엊그제 문제에서 우리 뭐 나왔었죠? 임대보증금 맞나요? 임대보증금도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맞나요? 네. 단기 총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그냥 공짜 4번인가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 9번은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그려라. 제공품 계정을 그리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오겠죠? 얘네들을 우리는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완성품이 나오면 완성품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했고요. 맞죠? 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기 총제조 원가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초 제공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풀으려면 T자 계정을 몇 개를 그려야 될까요? 그냥 하나만 그려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제공품? 제공품을 하나만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기초 제공품이 얼마래요? 100만원. 그쵸?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00만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0만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완성품이 1000만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와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우리 뭐라 했어요? 기초 원가, 기본 원가가 700만 원이라 그랬죠? 네. 기본 원가. 이 둘을 기본 원가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맞죠? 그래서 기본 원가가 700만 원.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나와요? 400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제조 간접비. 네.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제공품 계정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공품 계정. 네. 그래서 400만 원이 정답. 자, 어떠한 원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인가? 그냥 공짜 문제였네요. 준변동비. 맞죠? 네. 그래서 준변동비는 아래에 기본 요금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준변동비를 다른 말로 뭐라 했죠? 그냥 혼합 원가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처음으로 끝까지 다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12번 선입선출법의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달, 성, 배, 초, 말, 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정답이 기말제공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또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박스에 보니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가공비는 60%를 투입한 상태이다 그랬죠. 그러면 기말제공품을 묶어서 계산하실 수가 없고 재료비식, 가공비식을 따로 세우셔야죠. 왜냐하면 기말의 수량이 달라졌으니까 둘이. 맞죠? 그럼 재료비서부터 가볼까요? 재료비의 기말 수량은 몇 개요? 700개 곱하기 완성품 수량은 그런데 그냥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가공비가 나와 있고 재료비가 나와 있네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분수에서 뭐가 나온다? 단가가 나온다. 맞죠? 그럼 재료비의 단가는 얼마래요? 500원. 끝났죠, 그냥. 가공비는 700개의 조업도가 60%니까 420개 곱하기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는
4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미 분수 계산이 끝난 상태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35만원. 그리고 4, 4, 16, 16만 8천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51만 8천원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식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우리 여기에서 분모가 뭐가 나온다고요? 완성품, 환산량. 분수에서 뭐가 나온다? 단위다 원가, 단가가 나온다. 그런데 문제상에서 단가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단가의 기말수량만 곱해주시면 되죠. 그럼 그냥 끝나는 거니까.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도 포함된다. 네.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맞나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게 되고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부가세 무조건 시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외웠죠? 그쵸? 뭐라고 외웠어요? 판매, 하자, 대손.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세 가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에서는 뭐가 있었죠? 할부이자를 외웠어요. 그쵸? 자, 문제가 공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무슨 이자? 할부이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연체이자. 이렇게는 외우고 계셔야죠. 이게 과세표준 문제니까.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1번 보기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세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세금에도 세금이 있고요. 네. 전세 세금 같은 거 있잖아. 내가 어디까지 냈을 때 안 냈을 때 그 가산금이라는 거 있지 않나요? 가산금은 세금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세금에도 세금이 붙냐 안 붙냐 이 개념을 이해를 조금 하시면 우리가 문제 푸실 때 조금 편하세요. 근데 세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예를 들자면 주유소에 기름값, 그럼 기름값의 구성을 한번 보면 일단 기름값에는 원가가 있겠죠.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기름 내가 사오는 가격, 원가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각종 세금이 붙어요. 그쵸? 교통, 에너지, 환경, 무슨 삐리리에 세금들이 막 붙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유류세 인하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쵸?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 여기 있는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유류세 인하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 사장님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익을 포함해서 판매가를 책정을 하겠죠. 그럼 이게 최종 판매가죠. 판매가에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부가세 붙여야죠. 그러니까 이 전체 금액의 10%의 부가세가 붙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유류세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10%가 부가세가 더 붙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세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자,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수입하는 거잖아요. 저 얼마에 수입했어요. 그런데 수입하는 물건에 그러면 원가가 설정이 됐겠죠. 그 원가에 뭐가 붙는다? 관세, 세금이 붙었다. 그럼 그때는 이익까지는 포함은 안 하지만 그 세금이 붙은 가격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는 것이다. 항상 룰은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14번.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만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냥 1번이 정답인 것 같네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 그랬죠? 사업자와 납세 의무자.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맞죠? 그거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1번. 왜냐면 사업자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인도 수입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물건을 찾아와야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납세지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아닌 경우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게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이해가 되셨나요? 빙고. 네, 그래서 납세자는 원래는 부가세는 사업자가 맞지만 거기다 플러스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15번. 다음 중 부가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세율은 세부담의 그냥 1번이 공짜네요. 조사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을 우리는 면세라 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역진성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소득이 적은데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조세부담의 역진성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면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출은 영세율, 직수출하는 경우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당연히 발행할 수가 없죠. 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 외국에다가 제공하는 것들 다 영세율.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많이 맞으셨나요? 많이 맞아야 하는데. 네, 여기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